폴 워너 파월. 1978년 4월 13일에 태어나 백인 우월주의라는 맹독을 품고 살았던 이 남자의 삶은 2010년 3월 18일 전기 의자 위에서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사형 판결 뒤에는 끔찍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16세 친구 스테이시 리드를 살해하고 그녀의 14세 여동생 크리스티를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스테이시에게 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병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그의 첫 범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허점 덕분에 첫 재판에서 사형을 면한 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찼은 그 글귀들은 오히려 그를 다시 법정으로 끌어내 사형수 감방으로 직행하게 만든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과 마주했을 때 자신의 범죄를 떠벌리던 그 남자는 침묵을 선택했고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냉혈한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비로소 회개한 길 잃은 영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범죄에서 정의에 이르기까지, 증오의 잔혹함에서 처형실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에는 실제 사건에 대한 가슴 아픈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1999년 1월 29일 평온한 중산층 가정이 안식처를 찾던 버지니아주 머네서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네서스는 잔혹한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오후, 고요함은 소리 없는 비명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은 두 자매 스테이시와 크리스티 리드의 계부인 로버트 컬버가 오후 4시 15분경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익숙한 집이 이제 살인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16세 딸 스테이시 리드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난 상처는 부인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컬버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황급히 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하실로 달려갔을 때도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14세 딸 크리스티가 피웅덩이 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고 몸은 수많은 자상과 목에 깊게 베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구급대와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봉쇄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머네서스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잔혹한 공격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누가 대낮에 그들의 집에서 두 어린 소녀에게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긴급 수사에 착수했고 모든 의심은 곧 한 이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가족의 친구였던 20세의 폴 워너 파월. 아무도 악마의 탈을 썼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99년 1월 29일 폴 파월의 범죄 여정은 병적이고 유해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냉혹하고 잔인하게 계산된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칭한 파월은 인종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날 자신의 16세 친구 스테이시 리드가 흑인 소년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내면에 있던 분노와 편견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계획을 품고 리드 자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스테이시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는 그녀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의 왜곡된 시각에서 인종을 배신한 그녀를 처벌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강인한 소녀였던 스테이시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파월의 짐승 같은 본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비열한 의도가 실패하자 그는 칼을 꺼내 스테이시의 가슴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칼날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녀는 거의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월은 당황하여 도망치는 대신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가서 아이스티 한 잔을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스테이시의 14세 여동생 크리스티가 곧 학교에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티가 막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언니를 살해한 살인마와 마주쳤습니다. 파월은 그녀를 제압하고 지하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강간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다시 입고 크리스티를 묶은 뒤 상황을 살피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크리스티는 용감하게 밧줄을 풀고 숨을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지하실에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파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저항을 눈치챈 그는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의 안경을 벗겼는 데에는 마치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복부를 한번 찔렀는데 칼날은 대동맥에서 불과 1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는 칼로 그녀의 목을 여러 번 그었고 이 상처는 나중에 61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양쪽 손목도 찔렀습니다. 그는 크리스티가 죽었다고 믿고 그 자리에 그녀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크리스티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살아있는 증거이자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폴 파월의 잔혹함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와 그를 형성한 사상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은 충동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증오 사상이 주입된 과정의 정점이었습니다. 스스로 백인 우월주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주장한 파월은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백인 인종의 우월성을 믿었고 다른 인종 간의 관계를 모욕이자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희생자들의 관계는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테이시의 친구였고 그녀와 가족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친밀함이 그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병적인 욕망과 유해한 이데올로기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 파월에게는 심각한 전과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은 그의 폭력성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인종차별 사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명백한 경고 신호, 아마도 간과되었을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는 폭력이 인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도구로 간주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스테이시에게 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파월에게 그것은 단순히 한 소녀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념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만 한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집행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스테이시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에게도 향했는데 이는 모든 흔적과 증인을 없애려는 복수이자 시도였습니다. 그녀를 공격하기 전에 크리스티의 안경을 벗긴 행동은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는 연쇄 살인범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기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죄책감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월의 범죄의 근원은 증오, 불안 그리고 유해한 편견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행동으로 바꾸도록 허용한 사상체계의 혼돈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고한 생명의 상실과 남겨진 이들의 결코 아물지 않는 슬픔입니다. 16세의 스테이시 리드는 인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처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스테이시를 쾌활하고 친절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대학 캠퍼스, 직업가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자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녀의 14세 여동생 크리스티 리드 역시 평범한 여학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업에 열심이었고 자신만의 취미가 있었으며 언니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닥쳐온 비극은 사랑하는 언니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에 남은 흉터는 그 끔찍했던 오후를 매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흔적입니다. 리드 가족에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스테이시를 잃은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컬버가 두 딸을 비극적인 상태로 발견했던 그 모습은 평생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자녀 한 명의 언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안정감마저 잃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곳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 속에서 그들의 힘은 빛났습니다. 크리스티는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법정에 서서 자신을 공격하고 언니를 살해한 자와 마주하여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폴 파월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리드 가족은 크리스티의 회복을 돌보고 재판에 참석하며 가해자의 항소와 오만함에 맞서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와 정의에 대한 갈망의 상징이 되었으며 더 이상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스테이시 리드 살인 및 크리스티 리드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생존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티의 증언은 비록 고통스럽고 단편적이었지만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 즉 공격자의 신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자가 다름 아닌 가족의 지인인 폴 워너 파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파월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크리스티의 증언과 현장에서 수집된 지문 DNA 샘플 용기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파월의 범죄에 대한 전체 그림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수사는 파월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동기를 밝히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친구 및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월의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드러났고 있는 그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끔찍한 동기 즉 스테이시가 흑인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대한 증오심을 제공했습니다. 파월의 체포는 곧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그의 초기 반응은 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특히 크리스티의 명백한 증언 앞에서 그의 위장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범죄자와 마주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파월의 태도는 도전적이고 자만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법체계를 속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도한 자신감은 그의 심리적 본성의 일부였으며 훗날 그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살아있는 증인을 확보한 검찰은 폴 파월을 가장 중대한 혐의로 기소할 매우 강력한 사건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폴 파월에 대한 법적 절차는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찬 길고 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의 물리적 증거법의학 감정 결과 그리고 특히 크리스티 리드의 감동적이고 용감한 증언은 파월의 끔찍한 범죄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목에 흉터가 선명한 크리스티는 그의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월 측의 변호 전략은 거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진실 앞에서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파월은 재판 내내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평결에 도달했습니다. 폴 파월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파월의 변호인단은 버지니아 대법원에 항소했고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파월이 스테이시를 살해하기 전에 강간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려면 살해된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같은 다른 가중 요인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파월이 크리스티를 강간한 사실은 스테이시 살인 사건의 가중 요인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파월의 사형 선고는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고 그는 거의 4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교만함이 파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더블 제퍼디를 치명적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일단 사형 선고가 파기되면 다시는 일사부승의 혐의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형을 면했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파월은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검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법체계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의기양양하게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스테이시를 강간하려 했다고 인정했고 그녀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찌르고 그녀가 숨을 멈출 때까지 목을 밟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버지니아 대법원은 내가 다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고 했으니 너희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기 위해 1999년 1월 29일에 일어났던 일의 나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너무 멍청해서 모든 것을 망치고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나. 이 편지는 바로 검찰이 첫 재판에서 부족했던 자백서였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파월은 결코 무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단지 재심을 위해 파기되었을 뿐입니다. 파월의 자만심 가득한 편지를 손에 쥔 검찰은 즉시 그를 스테이시 강간 의도에 대한 새롭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1급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그가 직접 쓴 편지가 그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심원단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폴 파월은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법에 대한 무지가 스스로를 처형실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폴 파월의 마지막 몇 년은 그린스빌 교정센터의 사형수 감방에서 흘러갔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조롭고 긴장된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감방에서 대부분의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은 감옥의 지루한 일과 문틈으로 들어오는 식사, 그리고 감방 밖에서의 제한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월의 변호인들은 끊임없이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목숨을 구할 법적 허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파월의 편지에 담긴 자백은 뒤집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시기 파월의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서 초기의 오만함은 점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영적 상담가나 변호사와의 대화에서는 후회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항소 절차가 기각되자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독극물 주사와 전기의자 중 사형 집행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파월은 점점 드물어지는 선택인 전기의자를 골랐는 데에는 아마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 전날 그는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리드 가족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그는 자신의 범죄가 무의미하고 어리석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는 그가 피해자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뉘우침을 표현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이 뒤늦은 양심의 가책이었는지 아니면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두려움이었는지는 우리가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폴 워너 파월의 마지막 24시간은 2010년 3월 18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수 감방에서 눈을 뜨며 이것이 자신이 보는 마지막 태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날은 세심하게 계획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둔 대화감정이 섞인 작별 인사는 외부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이었습니다. 파월의 마지막 식사는 특별한 음식을 요청한 다른 많은 사형수들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시간을 조용히 보내며 다가올 일을 정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파월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처형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참나무 전기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단단히 묶였고 전극이 머리와 다리에 부착되었습니다. 방은 증인들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리드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매 순간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냐는 질문에 폴 파월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하며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이 침묵은 그를 유죄로 만든 편지 속의 과시와 오만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의 침묵이었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압 전류가 폴 파월의 몸을 흘렀습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하다가 이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의사가 들어와 공식적으로 그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리드 가족에게 파월의 죽음이 스테이시를 되돌려주거나 크리스티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삶의 고통스러운 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범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으며 오만함과 잔혹함도 결국 법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폴 워너 파월의 사건은 증오 사상의 위험성과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한 비극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한 한 생존자의 비범한 희망마와 마주하고 승리한 14세 소녀의 용기 그리고 때로는 악인의 오만함이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비극의 장은 닫혔지만 그로부터 얻은 고통과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